안녕하십니까. 2021 팍스넷 뉴스 부동산 개발 포럼 사회를 맡은 팍스넷 뉴스 아나운서 이마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부동산 개발 시장은 상고하저,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호황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호조의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개발 프로젝트의 부침이 심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 시장에 종사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패닉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언젠가 시장이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급격하고 또 빠르게 오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무엇보다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팍스넷 뉴스는 시장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번 부동산 개발 포럼을 통해서 현재의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늘 회자되듯이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만한 기회 요인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번 강연에 앞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팍스넷 뉴스 한진영 부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팍스넷 뉴스 부사장 한진영입니다. 마스크. 바쁘신 와중에도 긴축의 시대, 위기의 기회를 주제로 열리는 저희 부동산 개발 포럼에 참석해 주신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온 것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번 포럼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부동산 개발 시장은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호황기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지만 하반기에는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겹치면서 공사비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 루트가 막혔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연이어 좌초되고 있습니다. 택지난이 심각했던 서울에서도 나대지 형태의 매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들 지역의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표면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현 상황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자산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만큼 이때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치를 쌓은 만큼 기회 포착을 위해 현금을 비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팍스넷 뉴스는 이번 부동산 개발 포럼을 통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업계가 주목해야 할 기회 요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긴축의 시대의 부실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PF의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의 측면에서 최근 국토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 발표한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 사업은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신탁사와 시행사, 건설사, 금융회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황을 맞았던 유통물류센터 시장이 엔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진화할지 전망해 봅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님,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 박범진 리코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팍스넷 뉴스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진영 부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2 부동산 개발 포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4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담당하신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강철구 금융본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최근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대주단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첨예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강철구 금융본부장님은 회계법인 출신으로 그동안 한국기업평가에서 기업본부 평가 전문위원으로 9년간 건설사의 재무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금융본부장으로서 5년간 재직하면서 부동산 PF 구조를 연구해온 건설금융 전문가십니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강 본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기업평가 강철구 본부장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인데요. 실제로 최근 4, 5년 동안 부동산 PF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경기 호황에 있어서 그 투자 부분을 담당했던 금융업권의 실적이 이제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작년까지 구가를 했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어쨌든 그 금융업권들도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미 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75bp 올리면서 올해 말 내년 그러니까 예상 금리를 지금 5%까지 보는 기관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지표는 하강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매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1월 기점으로 하락 전환된 상태고 최근에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수 또한 작년 9월부터 벌써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경기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금융업권 쪽에서의 이제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2016년을 보시면은 금융업권 그 지금 금감원에서 발표한 그 PF 대출 잔액이 한 42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5년 동안 이제 호황에 입어서 연평균 한 17% 성장을 그 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거의 한 2.5배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이 성장한 내면의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업이 양적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2조 원까지 그 확대된 상태고, 다만 그 증가율 측면에서는 증권 여전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면서 그 성장률 부분에서는 제일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권 PF 이제 익스포저를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좀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험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순위 대출 위주로 취급을 하고 지역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쪽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질적 측면에서도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 자본 대비 그 PF 잔액을 봤을 때도 은행 같은 경우는 10% 언더, 보험 같은 경우는 한 15%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자기 자본 대비 PX 익스포저 비중이 7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금 그 금융업권에서 PF 익스포저 때문에 좀 감당하기 그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캐피탈 저축은행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도 지금 PF 잔액 기준으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 10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우발침묵까지 포함했을 때는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PX 익스포저가 38%이기 때문에 증권 역시 좀 요주의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그 PF 대출에 있어서 좀 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저축은행 쪽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고유의 수신증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의 뭐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증권업,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제외한 증권업 캐피탈 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증권 캐피탈의 PF 구성의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죄송합니다. 증권업의 경우 그 PX 익스포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86%가 우발채무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금융기관 중에서 유일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 PX 익스포저가 상당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앞서서 금감원에서 발표한 PF 대출 잔액 이외에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된 PF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그 2020년 3월 말 기준 증권업의 PF 전체 익스포저는 25.3조, 그리고 캐피탈은 24.5조 정도로 한 25조 내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동안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대금리 유상증자를 시연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이익유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규모 측면에서는 지금 캐피탈과 증권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전체 PF 익스포저는 39%인데 반해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0%에 육박하는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캐피탈 쪽에 부담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 증권업과 캐피탈의 PF 리스크 프로파일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응력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PF 사업에서 다 아시겠지만 사업 단계별로 리스크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입 인허가 단계에서는 인허가 리스크, 본 PF 조달 성사 여부 등이 주요 리스크고요. 공사 진행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 리스크, 시공사 리스크, 현금 흐름 리스크가 주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단계에서는 미입주 리스크, 미배당 리스크, 임대 리스크가 주요 리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최근의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업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은 특히 증권 캐피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가장 큰 브릿지론 참여가 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의 둔화 추세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을 취급하는 금융업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건이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브릿지론 쪽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과 캐피탈의 브릿지론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증권 쪽 보시면은 브릿지론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11%로 크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본 규모가 워낙 지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1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캐피탈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29%로 증권업 대비 상당 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보시면은 캐피탈 쪽에 지금 싱글 A급, 트리플 B급의 그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89%, 103%로 거의 100%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기 자본에 준하는 그 브릿지론 규모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론, 그러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프로파일 분석을 관련해서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릿지론의 리스크 프로파일 체크를 위해서 보는 부분은 지금 뭐 지역, 그리고 그 트렌치 구성, 그리고 LTV 수준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본 PF 같은 경우는 지역별, 그리고 용도별, 트렌치 구성, 그리고 분양률, 그리고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 등급 5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론의 지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수도권 지방의 비중이 두 지역 다 한 6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비중이 37%, 증권 같은 경우는 25%로 캐피탈이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 같은 경우는 등급별 지역 구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캐피탈 같은 경우는 AA 급과 트리플 B급의 지역별 구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트리플 B급에서 그 5대 광역시 이하 세종시의 비중이 5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릿지론의 트렌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업종 모두 선순위 등급 비중이 지금 뭐 증권 43%, 캐피탈 49%로 40%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업 같은 경우는 그 후순위채 비중이 41%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중순위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브릿지론에 있어서 증권업 쪽의 투자가 후순위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등급별로는 이제 증권, 캐피탈 모두 하위 등급 쪽에서 그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신용 등급별 조달 금리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신용 등급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겟 금리가 높은 후순위, 중순위채의 그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론의 LTV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80% 미만 LTV 비중이 증권은 43%, 그리고 캐피탈은 52%로 캐피탈이 여전히 그 질적 측면에서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지 평균 경락률이 77%임을 감안했을 때 일단 80%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본 PF 전환이 안 됐을 때 투자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피탈 쪽 싱글 A, 트리플 B급에서 지금 그 80% 이상 LTV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 좀 침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캐피탈사의 싱글 A 등급과 트리플 B급 쪽에 좀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PF의 지역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역별 구성은 그 브릿지론 비중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수도권 지방의 비율이 60%대. 그리고 다만 브릿지론에서는 등급별로 그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본 PF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올 상반기까지 좋았던 부동산 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뭐 조달 그 PF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 좋은 지역을 뭐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지금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용도별 구성을 살펴보면 증권 캐피탈 모두 주거용 PF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70% 정도가 주거용 PF가 차지하고 있고 두 업종 모두 아파트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의 경우에 오피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캐피탈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치 구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의 트렌치 구성은 두 업종 모두 선순위 비중이 한 6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 브릿지론 부분에서의 그 선순위 비중이 40%대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역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업종 모두 말씀드린 대로 상위 등급군과 하위 등급군의 그 선순위 비중 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조달 가능 금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양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80% 이상 분양률 비중이 증권이 32%, 그리고 캐피탈업이 50%로 캐피탈업이 여전히 분양률, 본 PF 분양률 측면에서도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증권업 쪽에 그 분양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PF 익스포저의 한 80% 이상이 그 우발 채무, 즉 그 채무 보증 형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지금 분양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우량 물건, 그러니까 분양률 완판된 우량 물건을 재매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분양 진행 중인 물건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이게 그 2022년 상반기까지의 분양 그 성과가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 그 분양률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등급 간 차별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 관련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지역별 트렌치 구성, 그리고 분양률, 그리고 용도별 봤을 때 대부분이 캐피탈적인 우위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도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증권 업종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싱글 A급 이상 그 책임준공 시공사의 신용도가 지금 한 7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캐피탈 쪽에 65%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캐피탈 쪽에 지금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의 그 투기 등급과 무등급 그 책임준공 시공사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는 61%, 그리고 트리플 B급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진행되는 지금 PF에서의 건설사, 특히 시공사가 부실화되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PF 채권의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원자재 이슈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규모가 작고 신인도가 떨어지는 건설사부터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캐피탈 쪽에 싱글 A급 그리고 트리플 B급의 그 지금 캐피탈사들이 이 위험에는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PF의 업종 등급별 리스크 수준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브릿지론 리스크 판단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본 PF와 브릿지론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PF 같은 경우는 0에서 5단계,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2에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브릿지론이 2에서 5단계 구분되는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개발 과정의 앞단계다 보니 그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수준은 그러니까 0단계는 매우 낮음, 1은 낮음, 2는 보통, 3은 관찰 필요, 4는 주의 요구, 4는 부실화 진행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경락률 LTV 수준을 따지는 경락률은 앞서 설명드렸던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지 월별 낙찰가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선순위가 아니고 모니터링 지역이면 주의 요구 수준이 4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지역이 아니더라도 LTV 수준이 경락률을 상회하게 되면 4단계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PF 리스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 리스크 판단 기준은 리스크 보강 여부, 그리고 책임 준공 여부, 분양률 수준, 공사비 증액 부담, 모니터링 지역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리스크 있다고 보여지는 3단계 이상의 그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 준공이 없고 그리고 분양률이 80%나 60% 언더로 됐을 때 3단계 이상의 그 좀 주의가 요구되는 또는 관찰이 필요한 그 PF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증권 쪽의 부동산 PF 리스크 수준을 측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증권의 합산 기준 리스크 수준은 2.8로 그 전반적인 관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급별로 봤을 때는 싱글 A 등급군에서 3.2로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위험 수준을 2.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계속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캐피탈이 증권보다 조금 더 그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AA급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리스크 수준이 2.0까지 나타나서 좀 그 저희가 분류했을 때 보통 기준이죠. 그래서 2.0까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AA급에서의 그 캐피탈사의 그 전체 PF 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싱글 A급 그리고 트리플 B급 같은 경우가 3 내외를 기록하면서 증권업의 싱글 A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 대비 그 앞에 분류한 그 리스크 수준 4 이상 또는 3 이상 분류되는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캐피탈과 증권사가 좀 부실화 가능성 PF 채권의 부실화 시 얼마나 자본 대응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수준은 캐피탈은 3 이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넘는 숫자가 몇 개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캐피탈사가 3 이하로 상대적으로 증권업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자본 측면에서 증권과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그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 비중 같은 경우는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에서 높게 나타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기 자본 대비 자본 항축력 측면에서는 좀 문제될 업체가 크게 보이지 않은 반면,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 쪽에서 지금 좀 그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이 100% 이상 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돼서 이 업체에 있어서는 향후 부실화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실화 진행 시 자본 항축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을 볼 텐데요. 증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캐피탈 대비 조금 공격적인 그 PF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자체의 리스크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 최근 2, 3년 동안의 그 대규모 유상증자와 자본 그러니까 이익 확충으로 자기 자본 대비 지금 그 리스크 수준 3 이상, 아니 4 이상 되는 그 업체별 비율이 다 40% 언더를 보이고 있습니다. 50% 넘는 업체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3 이상까지 확대를 했을 때도 실제로 뭐 100% 넘는 업체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리스크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 캐피탈사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증권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우발 채무 형태의 PF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유동성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비율은 유동성 갭 대비 그 우발채무 비율입니다. PF 우발채무 비율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갭은 그 3개월 이내에 돌아가는 부채를 그러니까 초과하는 유동자산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발채무가 현실화돼서 그러니까 본장부로 인식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싱글 A급 증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A 플러스 A 싱글 A 제로 등급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그 자기 자본 대비 그 우발채무, 그러니까 그 유동성 갭 대비 PF 우발채무 규모가 이제 뭐 7, 80% 넘는 업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 관리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지금 그 증권 캐피탈사의 지금 PF 운영은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진행했던 혹시 또는 이제 진행을 추진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요. 이 설명드렸던 그 지금 금융업체, 그 증권 캐피탈사 중에서 조금 요주의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이신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 실장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정부도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천명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은 발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실장님은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이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강철구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열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공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면서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저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스넷 뉴스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금융계에 계신 분들 또 저희 개발업계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저희가 위기이냐 기회이냐라는 어떤 기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포럼 주제가 이제 개발 포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왜 부동산 개발업을 이렇게 비중 있게 이 자리에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하는가, 이게 왜 우리 경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면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개발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주제와 맞는 인허가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짓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만, 공간만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지 매입부터 해서 기획,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은 연관 산업의 집적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부동산 개발 과정 중에서 자본시장, 토지시장, 노동시장, 자재시장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산업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개인이나 중소형에서부터 대형 사업자까지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획이 되고 마지막에 유통이 되기까지 건설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우리 개발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은 우리의 삶과 또 산업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곳,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호텔 모두 다 공간이지요. 이거 다 개발업에 의해서 지금 기획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 측면에서 보면은 아파트, 비아파트, 그리고 요즘 좀 이렇게 대안주거라고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인주택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산업, 여가, 숙박시설도 모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이다. 그런데 이 개발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좀 상당합니다. 물론 좀 비교 대상이 제조업이긴 한데요. 일단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 개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본 자원이 전 산업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게 개수인데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교해 보면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협회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들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전용 5구 스퀘어미터를 한 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취업 유발 효과는 3.4명, 그리고 전용 8사에 대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가 4명 정도로 나타났고, 생산 유발은 5.8억, 그리고 8사의 경우에는 7.4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 파급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개발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죠. 어떤 측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느냐? 앞서서 강철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또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 금감원에서 PF 이제 손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뒤로 사실상 그 금융권에서 PF 대출 문을 거의 잠근 게 사실입니다. 이걸 현장에서 계시는 지금 시행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지요. 당연히 그거는 원가 인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분양가 인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원자재는 최근에는 좀 많이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는 그 건설 노동자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좀 비싸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인건비 상승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가 상승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수익성 감소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실태가 어떠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지난 5월에 이미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회원사들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공급 유형,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공급 유형이 여기 보시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첫 번째는 사업 수지 악화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공급 차질 예상된다. 세 번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자재 건자재 수급 방향 마련해달라. 두 번째 부동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자.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절하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건자재는 지금 많이 분위기가 조금 회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인하를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인허가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런 좀 실태 조사를 거치고 최근 들어서 이제 PF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또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사들 대상으로 9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행업계에서는 지금 브릿지론부터 해서 본 PF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참에 부실된 것들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업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보면은 대출을 연장을 이제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이자율 제한법인가요? 거기에서의 최고 이율이 2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플러스 어떤 조달 비용 등을 요구를 하면서 한 30% 이상의 이자 및 조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서울 내에 동일한 지역의 인접 그 사업장인데 3월에 5.5% 이자율이었던 것이 6월에 10%까지 올랐습니다. 약 4.5%포인트 인상이 해서 굉장히 이 금리 인상이 크게 다가오면서 신규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하는데 대출 연장 때 반드시 일부의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사업장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브릿지론이나 어떤 대출을 연장을 할 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일부 회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 연기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네 번째는 후분양을 그러면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고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PF를 해준 금융권에서 처음에 이제 선분양 당시에 책정했던 분양가 대비해서 후분양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사업성에 대해서 추가 수익 쉐어를 요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후분양을 접고 그냥 선분양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5월에 저희가 이제 새 정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 전에는 다들 좀 분위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건 건사년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인허가 데이터와 분양 승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갭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인허가를 받으면은 분양으로 거의 시차를 최소한으로 하고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차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정책을 기다리는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나오긴 기다렸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어떤 속도나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아직 그걸 이렇게 와닿지는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50만 호, 인허가 기준이죠. 50만 호씩 공급을 하고 임기 동안에 27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인허가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한 4만여 호가 이제 인허가를 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38% 정도 수준이 감소를 했습니다. 동기 대비에. 자, 그렇다면 2년 후, 3년 후 이 인허가 받은 물량이 진짜 시공이 되고 공급이 될 때 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분명히 또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개발업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해법은 무엇인가?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은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인허가죠. 인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인허가는 행정관청에서 인가나 허가받은 뒤에 이제 영업이나 상업행위를 하는 제도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개발 사업의 시작이고 사업 추진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가 돌연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인허가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좀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거시경제의 변동성, 용적률 합의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 갈등 등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인허가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굉장히 상황마다 다르고 이제 어렵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사전적인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고 또 부처 공무원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허가라는 것, 지금 어떤 공간이 공급됐을 때, 개발돼서 공급됐을 때 여기를 사업 시작 시점이라고 보고 여기가 최종 우리가 공간을 향유하는 사용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인허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관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차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인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 시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굉장히 과거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기준이 어긋났을 때 이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지금 PF 금융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인허가가 갖는 리스크 부분인데요. 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바로 인허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는 이게 인허가가 빨리 돼주고 PF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금융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파생적으로 어떤 사회적
그 사업상의 사업성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또한 뭐 분양가 인상이나 이런 걸로 또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인허가들을 적었습니다. 대표성 있는 인허가들.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건축심의가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소방성능 위주설계, 구조안전, 굴토심의, 그다음에 지하안전평가, 교육환경평가, 학생 배치 협의해야 되고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해야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요.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 그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서. 지금 각각에 대한 소요 기간이 짧게는 한 1.5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12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허가들은 지자체별로 또 공급 유형별로 좀 상이한데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는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한 10.5개월. 이거는 정말 좀 나이스하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나이스하게 진행된 경우 한 10.5개월 걸리고요. 주상복합은 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피스텔 경우에는 좀 단지형 아파트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9개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근처에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관련된 이제 협의나 이런 게 또 필요했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좀 더 길게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짧지는 않은 기간들이잖아요. 이 기간들을 좀 줄여준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항상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 항상 업계에서 저희 협회로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항상 반복되는 거 이제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심의위원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전문 영역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심의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심의장에 어느 지자체에 와서 설명의 기회를 주지만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설명 기회 없이 심사 의견 반영 여부만 평가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심의위원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이거 다 반영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2차 심의를 올리든지 아니면 조건부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 계신 분인데 막 건축 분야를만 말씀하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이제 심의위원 리스크죠. 결국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리스크. 두 번째는 심의기관의 인력 부족 부분입니다. 지하안전 영향평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제 조금 접수기관하고 검토기관이 서로 달라서 접수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데 일정 기간 소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평가기관으로 또 넘어가서 평가를 받고, 이런 좀 접수기관하고 평가기관이 상이함에 있어서 오는 이 시차가 또 상당하다. 세 번째는 담당자 재량 범위, 관습법이라는 건데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인허가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 사전검토 의견이나 인허가 상황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관습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 규제인 거죠. 법적인 테두리에 벗어나서 그 근거가 없음에도 그 이상의 과도한 어떤 상위법의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림자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냥 이제 좀 어떤 시기가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대규모 도시개발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이제 땡땡시의 사례입니다. 2006년부터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인허가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인으로 인허가가 굉장히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개발사는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 수익성을 감소를 하고 사업성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러한 도시 개발을 하는 사례를 갖는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업 진행을 했고요. 지금 26년 아직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 이제 완공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광역시 땡땡시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 조사를 하면서 저도 나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일단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 토지인데 상업지역에만 이제 오피스텔을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요 오피스텔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 웬만하면 짓지 마시죠. 이렇게 이제 담당 공무원의 이제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차여차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조건부 허가 조건으로 이제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 의견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됐는데 근데 그 조건부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먼저 거기 기존에 비주거 시설이 있었어요. 비주거 시설 면적만큼 여기 새로 짓는 거에도 비주거 시설 면적 그에 상응하는 만큼 넣어오세요. 그게 조건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존에 거기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여기 숙박시설 그 연면적만큼요. 비주거 면적으로 다 변경해서 반영해 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 여기가 야간 경관 계획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30%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야간 경관 이제 했죠.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심의위원께서 30% 너무 많아요. 반으로 자르세요. 15%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굉장히 그림자 규제가 심한 일부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실수도 하고 또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일부 지자체의 이런 좀 그림자 규제나 전방위적인 인허가에 있어서 이 리스크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본다면 첫 번째, 정말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율이라는 것도 너무 과도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너무 과도하면 그거는 자율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허가의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큰 가이드라인, 상한선도 좋습니다. 큰 가이드라인이 있대 그 밑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상위법에서 이거를 좀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하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분야 전문 그 심의위원께서 제발 건축 말씀 안 하시게 아니면은 말씀은 하시되 지자체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견은 참고는 하되 그런 허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이나 기간 변동을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큰 틀 하에 이제 밑에 좀 세부적인 걸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통합심의 8.16 대책에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 의무화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가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방심의가 굉장히 깁니다. 긴 편인데 그게 1차, 2차로 나눠져요. 그래서 소방심의는 건축심의 전 계획 관점에서 이제 1차 심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계획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개념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소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1차는 아예 통합심의에서 같이 심의를 해버리고 2차는 기존과 같이 건축 허가 동의 전에 2차 심의를 좀
진행을 해서 이걸 기간을 그러면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여주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구조심의, 굴토심의, 지하 안정역량 평가가 있는데 이게 모두 착공 전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 지하층 안전 관련 심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어차피 이게 지하층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개를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좀 인허가 기간이 단축 가능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학교용지 부담금 학생 배치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것도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그냥 나홀로 아파트도 그렇고 학생 배치에 있어서 교육청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토부 위에 교육부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학령기 자녀를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업무 시설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생 배치에 대해서의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합리적으로 기준이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는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용하고 그리고 예외를 금지하겠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와 맞물려서 도돌이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논의가 과거와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이신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 발표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원 연구위원님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 주제는 최근 국토부 업무 보고를 통해 정부가 수년간 공급이 끊기다시피 했던 도심에 민간의 참여를 공식화한 만큼 건설사와 시행사, 신탁사, 증권사의 관심이 높은 내용입니다. 김 연구위원님께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을 거쳐 현재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복합건설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LH 연구원의 김옥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그동안 수년간 해왔던 그런 관련 사업과 정책과 연구들을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럼 이 자리가 모쪼록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간 저는 환경이 너무 급변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다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 참여 이런 사업을 이제 강조를 하다가 정부가 좀 바뀌면서 이제 공공은 이제 보다는 이제 민간 주도 민간 참여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간 사업에 대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법 제정까지 지금 급변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아마 이 정부의 1호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기
받기는 좀 어렵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가 8.16 대책에서 발표한 그 내용 중심으로 중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이 법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왜 지금 논의하게 돼 있고 왜 그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간이 도심에 굉장히 고도의 고밀의 복합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변의 상황 또는 그 전에 히스토리가 없이 갑자기 나왔을 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됐고,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공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 여러 공론화가 됐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간 제한 복합개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 복합개발 현황 및 한계, 그리고 민간 제한 복합개발 사업의 정책 도입,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왜 도심 복합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되면서 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H뿐만 아니라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외곽에서의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외곽에서의 도시 개발 사업은 더 이상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또는 도심에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도 행정시장이 바뀌시면서 그 전에 개발 중심 또는 뉴타운 중심의 사업이 마을 계획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민간 재개발, 대형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그 전에 계속 있었는데 이 도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소규모로 가자라는 그런 어떤 기성시가지의 패러다임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도심에서는 대형에서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기성시가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가? 특히 서울에 들어왔을 때 서울 수도권만 가지고 저는 이번에 볼 건데요. 그러면 서울은 이미 다 포화 상태고, 그리고 이미 지가가 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인구 과밀에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복합개발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곳이 그럼 저개발된 곳이 어디냐, 그리고 지가가 좀 더 싼 곳이 어디냐, 그리고 빨리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빨리 사업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라고 찾아봤을 적에 중심지 체계로는 도심 부도심 상의 그 라인 전상에 있는 영등포구라든가 이런 지역이었고요. 도심에 또는 부도심에 개발이 덜 된 지역, 그런 부분이었고요. 특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플랜에서 2030 서울 플랜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돼서 그 중에 도심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저개발된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이제 저개발된 지역을 찾자고 한다면 이제 중공업 지역 중에서도 이제 영등포 지역 경인노변 중심의 어떤 저층의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저층의 유휴 공간으로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또 개발이 안 된 곳이 어딘가에 다 찾아봤을 적에 역세권, 메트로 중심의 역세권이었는데 그 역세권이
여러 가지 이건 뭐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 말고 지금 서울에 한 싱글 역세권이 굉장히 많은데 외곽 지역에 그런 데를 찾아보면 뭐 지역 중심이라든가 도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지역에 개발이 덜 돼서 이런 부분은 좀 개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이제 그러한 그 개발 기조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서울의 또 전략과 서울의 계획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그 2030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상위 계획들과 관련 계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플랜 그다음에 뭐 도시정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뭐 중공업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서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뭐 역세권 중심으로 한 압축적 도시개발 컴팩시티 개념이었고 특히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2040 다음에 이제 2040 서울 플랜에서는 지금의 조닝을 그러니까 용도 지역제를 뛰어넘는 비욘드 용도 지역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라는 그런 용도 지역제가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공간 계획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 지역제 운영을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개념을 2040 플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발업자라든가 아니면 개발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때에는 좀 더 자유로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산업 비율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용적률에 대한 문제라든가 층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서울 플랜에서 다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심의 개발 사업이 아니 또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도심 유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글 역세권에 좀 개발 여유 공간이 높고 또 싱글 역세권일수록 그다음에 지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중공업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중공업 지역 중에서도 서남부권에 있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개발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토착 산업을 이제 유지하면서 중공업 기능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뭐 주거 산업 융합 지구라든가 융복합 개발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 민간 제한 복합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올해 처음 이제 제한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제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은 굉장히 초안 수준의 그런 제안이었는데 작년에 제안했던 근데 이제 작년에 제안했던 부분들하고 이제 지금의 이제 8.16 대책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개발 사업을 그런 복합 개발 사업을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뭐 GTX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GTX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지금 앞서서 이제 많은 발표자들께서 주택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 그 최근 뭐 5년 동안 그 주택 공급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 가격은 너무 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정부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을 이제 발표를 해서 사실은 아마 한 5, 6년 지나면 그때 시점에서는 막 이렇게 저희 사전 청약도 막 한 물량도 있고 해서 그때 시점에서 많이 공급 물량이 이제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는 부족한 상태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변동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기준금리가 좀 한국은행이 좀 올리는 바람에 그거에
그거에 연동해서 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왜 민간의 개발 또는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기성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10년 동안 이제 공급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물량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민간 재발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하고 성장형과 주거 중심형인데요. 성장형은 주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무와 상업과 또 다른 용도의 복합 개발일 것 같고요. 주거 중심형은 주거가 한 50% 정도 복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복합 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지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복합 개발에서 우리가 제품으로 내놓을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의 지금 현황이 어떤가? 특히 이제 소규모 상점이라든가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상점 또는 오피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공실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 부분들이 서울, 도심부, 강남, 여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의 공실률 부분을 이제 추이를 좀 나타낸 부분입니다. 주로 그래프를 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실률이 조금 줄어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오피스는 좀 이렇게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분기에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피스는 조금 부족한 상태다. 더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에 의한 비주거 상업용 그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그런 데이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민간 제한 복합 개발 사업을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사업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법을 우리가 만들든지 그 법은 과거에 있는 법을 준용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법의 그 히스토리와 또는 그 법에 따른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또 지금은 어느 법을 또 우리가 준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제 사업 중에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그 법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고 그 법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한번 좀 크게 바뀌었는데 이때 이제 사업들이 다 통합이 됐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분리되고 하면서 이제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요 세 개만 남은 상태이고요. 그 전에 있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사실은 이제 도심 내에 주거 상업이 혼합된 그런 지역에 용도가 혼재된 그런 지역에 도심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이 조금 이제 재개발에 통합이 되면서 그 법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 용어는 없어졌지만 현재 도정법 그 몇 조에는 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살아있지만 명칭에서는 빠진 약간 그러한 이상한 지금 구조인데 이 민간 제한 복합 개발 사업이 사실은 뭐 그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토지증 소유자나 아니면 신탁이나 리츠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그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할 때에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 이 부분을 이 사업 방식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도 개선이 나오고 어떤
어떻게 이제 절차법이 이루어질 때 따라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도심복합개발이라든가 작년에 이사 대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만들었을 때에도 비슷한 절차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이 했을 때에는 어떤 공주법이라는 굉장히 어쨌든 보상법과 공익사업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정법의 일부 내용은 이제 준용은 하겠지만 별도의 새로운 법을 이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19년도에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재개발 재건축에도 한번 지금 너무 안 되고 장기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공공이 한번 추진해보자는 지원 같이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종상향을 많이 해서 사업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정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수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역색 매우 특수한 지역은 또 이런 법으로는 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한 복합개발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작년에 이제 이사 대책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 사업에 의해서 후보지가 선정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어쨌든 공공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그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서 그다음에 최대한 모든 손실과 이제 모든 리스크는 LH가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이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도중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사업이라고 하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에 서울시가 들어가면서 통합심의도 해주고 인허가까지 이제 서울시가 다 같이 도와주면서 서울시의 계획 가이드라인에만 따르면 모든 것들을 어쨌든 신속하게 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한 3, 4년 내에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속통합 기획이 이제 좀 생기는 바람에 어떤 공공에 의해서 하던 사업들이 다 이제 거기서도 갈아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취소된 사업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주도 정비 사업의 한계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아주 초창기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들이 사업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가가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수익성은 이제 낮아지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장기 정체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민간 자본과 민간의 땅을 좀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민간 제한 사업의 어떤 그 한계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업이 장기간 되거나 또 획일적이거나 또는 사업 부지 선정 좀 어렵거나 그리고 이제 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 참여가 필요했고 이렇게 된 공공 참여 공공이 또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규제도 더 완화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 심의도 해서 같이 이제 인허가 시간도 이제 좀 줄여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또 이제 공공화학도 같이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이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임대주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또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과거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어떤
뭐 반대급부로 이제 공공지원 사업들이 어느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 부분에서는 뭐 공공이니까 좀 신뢰성이 간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공공이니까 이제 동의율과 추진력 이런 부분이 좀 빨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욕구, LH가 들어오면 아파트를 지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그 희망,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공에 대한 신뢰 문제, 우리 못 믿겠다 공공,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민간 재개발을 왜 공공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이렇게 규제 완화해주고 용적률 상향해주고 하느냐, 민간에도 그렇게 풀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개발 필요 없다. 나는 계속 여기서 낮은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또 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 개발 부담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서울시에서 그럼 민간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공공이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신속통합계획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공모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인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그러한 민간 재개발을 서울시가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마지막에 청산 단계까지 같이 해준다면 사실은 민간 제한 복합 개발 사업도 그런 식의 서울시 지원이 또는 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8.16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민간 제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한 복합 사업이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매우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뭐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5,000제곱 이상이어야 되고 뭐 1만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부지 규모가 있었는데, 여긴 부지 규모가 없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 리츠사라고 확대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공모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전에 민간 사업에서는 통합 심의가 없었는데 이 사업에는 통합 심의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앞으로 민간 사업에서는 통합 심의를 계속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해주자라는 그런 아마 그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형과 주거 중심형이 있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을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하고 사업 계획하고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해서 부지 확보해서 착공으로 가는 그런 사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통합심의 거치고 지자체 지원이 있게 된다면 3, 4년 여에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신탁사와 리츠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신탁사 리츠사가 지분의 50%를 이미 확보해서 들어와야지 선정이 된다라는 부분만 다른 그 부분만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규제 완화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우 지금 러프하게 좀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 조금 좀 자세하고 명확한 부분은 제도 개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사업들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냐, 저희 예를 들어 LH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이제 저희 LH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갖고 있는 땅들은 많은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주법을 개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공인 LH는 토지를 출자할 테니까 민간에서 이제 민간 건설 사업비만 돼서 가서 같이 공동 사업 시행자가 돼서 같이 사업을 하자. 이게 민간 협력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몇 개 저희가 이제 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수익도 투자한 지분과 투자한 사업비만큼 이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이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민간 주도 사업인데 사업이 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공인 LH가 주민과 공동 사업 시행자가 돼서 참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민간은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조달과 시공만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도급형이지만 실제로 LH랑 같이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과 운영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기 때문에 거의 공동 시행자 주의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민간 협력 개발 사업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민간 주도 사업 맞습니다. 이제 사업이 있는 곳, 사업성이 있는 곳 또는 사업이 될 만한 곳에서는 민간의 활력과 어떤 민간의 창의성을 갖고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도심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밀 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공적 규제들을 풀어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개발 환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부분들은 같은 파트너인 LH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에 같이 대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는 방식은 지금의 패러다임상 맞긴 맞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 이익의 사유화라든가 민간 개발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불식시킬 수 있으려면 사실 공공이 좀 들어가서 과거 LH가 했던 그런 민간 협력 사업 같은 그런 참여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들어보면 이익 공유와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실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 재정착을 할 수 있고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H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든가 이주 대책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이 혼자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쨌든 강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정비 플랫폼을 LH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보다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민간 제한 복합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이죠. 네 번째 연사이신 박범진 리코어 대표님 자리에 오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진 대표님께서는 삼성 SDS 커뮤니티 본부 시스템 엔지니어와 넥슨 코리아 기획조정 본부실장을 역임한 IT 개발자 출신이십니다. 현재 대표직을 맡고 계신 리코어는 임대차와 매매, 삼자 물류, 풀필먼트 등 유통물류 시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요. 박 대표님께서는 최근 수년간 호황을 맞았던 유통물류 시장을 전망해보는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장에서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이신 박 대표님의 진단은 어떤지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어의 공동 창업자 박범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물류센터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 PM,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즘에 뭐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 아니냐, 거기다 지금 PF 시장도 어려워지고 와 막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누구도 그럼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가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공급이 있어야 이게 적정한 공급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아서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정한 물류센터 양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급 현황은 어떤지 한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해본 자료를 가볍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느 정도의 창고가 필요한지 이거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이제 국내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이런 물류센터, 창고 시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총 그 건축물 인허가 대장상으로 총 한 11만 8천여 개 정도 그 창고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뭐 누계 면적으로는 거의 한 1,000만 평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사실 거대한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뭐 3평짜리 이런 창고 시설도 창고 시설로 산입이 되고 그리고 지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농산물 창고, 수산물 창고 이런 되게 작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연면적이 1,000평이 넘는 시설을 발라내면은 전체의 한 18% 2,000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 그 커머스 물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소 면적이라고 하죠. 5,000평 이상 이런 연면적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 개수는 전체의 한 345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345개 물류센터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면적으로 한 518만 평 정도 제곱 면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가 공급될 예정이길래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토론들이 오가는가 인허가 쭉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근데 한 가지 이제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듣겠다 하더라도 한 지난 9년간의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는 착공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거의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건축 인허가 대장상에 있는 그런 인허가 내용들과 그리고 착공에 지금 들어간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우리 지금 뭐 재고 면적이 뭐 2배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인허가 대장상의 이 그 신규 물류센터들이 전부 예정대로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26년 4년 후에는 한 누계 면적이 한 1,100만 평 정도 이제 그제서야 한 2배 정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 평이라는 4년 후에 다가올 이 전체 물류센터 재고 면적이 우리나라에는 되게 과한 면적인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적인가 이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관련된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일단 해외 선진국들에서 이미 진행된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역산해서 대략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추산해 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뭐 옥스퍼드 대학하고 뭐 프롤로지스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에이전시들이 합쳐져 가지고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현대적 물류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커머스를 할 수 있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5,000평 이상 연면적의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소득 한 2만 달러 이상 되는 그 가구당 필요한 면적은 물류센터 면적은 몇 평인가 이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가구당 2.2평으로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작은 나라는 중국인데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평균이 한 1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이 가장 우리나라와 어떤 이런 토지 크기나 인구수나 이커머스 침투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가장 유사한 나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우리도 영국 가구만큼 결국에는 이런 현대적 물류센터를 소모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국내에 필요한 물류센터 규모를 역산해 보면은 한 1,500만 평 정도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26년까지 1,100만 평이 다 정상 공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30% 정도는 모자라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기준으로 좀 더 보수적인 통계를 한번 내봤을 때 이거는 이제 프롤로지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물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지를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온라인 하나도 없이 전통 유통기업이죠. 지금 기준으로 뭐 $1빌리언이니까 현재는 1.4조 원 정도 매출이 되겠네요.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큰 공간을 사용하는 거 확인을 해봤더니 전통적인 유통기업에서는 리테일 면적, 매장이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 7만 평 정도, 반면에 창고는 한 9천 평 정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전혀 오프라인 매출이 없고 100%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는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리테일 면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물류센터 면적만 2만 7천 평, 그러니까 전통 유통 대비 한 3배 정도를 더 사용하더라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소요하는 면적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국내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 전망에 대입해가지고 역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국내에 필요한 면적은 한 944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요경우에는 이제 26년에 재고 면적이 한 1,100만 평 정도 공급된다고 보면은 약간 공급에 못 미치지만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공급될 이런 물류센터의 계속 공급량과 뭐 수요는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향을 확인해 보면은 뭐 사실상 공급 추이는 이제 확연하게 꺾이는 추세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 인허가 건수 자체가 확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또 공사비, 상온공사비, 뭐 저온공사비 거기다 금리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널뛰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의 뭐 IMF 플러스 리먼 사태 정도의 이런 핵폭탄이 터질 거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현재 시점에서 뭐 JLL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따지면은 1만 평 이상 되는 이런 물류센터 공사 현장들을 둘러보니 벌써 한 27% 정도가 공사가 중지되었더라.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비율이 뭐 내년까지 더 악화되는 걸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영된다고 봤을 때에는 26년에 재고 면적이 원래 한 1,100만 평이 넘던 게 한 1,000만 평으로 1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그 사업자분들께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재고량은 뭐 리세션이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되게 기업들의 그 물류 패러다임을 한 가지 바꾼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도요타 방식이죠.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딱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재고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유통 비용을 감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 표준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공급망이 꽝꽝 멈추는 거를 경험하더니 이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이 이제 저스트 인 케이스, 그러니까 비상에 대비하자 해서 갑자기 전부 원자재라든지 뭐 상품 재고들을 엄청나게 비축을 하는 움직임으로 완전히 틀어졌고 이거는 비단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재고율을 가장 급격하게 올린 기업 1위가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경제 전망은 안 좋아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물류센터 임대료가 지금 10% 이상 올해 한 해 동안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한 4%로 시작했던 공실률이 이제 하반기에는 한 3%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공실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재앙과 같은 이런 경기 여건이 펼쳐지면서 당연히 뭐 다들 어려움 겪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기업들의 물류센터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형 물류센터들의 수요는 계속 견고할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가면은 또 이제 계속 또 다른 사업 양상이 펼쳐질 걸 때
중기적, 장기적 전망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은 해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큰 흐름을 타고 있는 게 그 제조와 물류의 컨버전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이 플래티라는 스타트업은 뭐 이미 유니콘이 된 지는 한참 됐고요. 얘네는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 외곽에다가 그 초대형 물류센터를 임차한 다음에 여기에 수직 농장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이거를 재배하고 포장하고 샐러드 단위로 판매도 하고 근처의 마트에 그냥 이 채소채로 납품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 플랜티뿐만 아니라 그 유럽과 뭐 북미 그 심지어 지금 중동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 양상으로 가면서 이 물류센터 안에서 하는 수직 농장 사업이 굉장히 글로벌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똑같은 양의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땅은 1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물은 20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그 회충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 들어서 선진국 중심으로 다시 이제 회충 감염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농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 있는 중산층 가구들의 그 회충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플랜티 같은 방식의 실내 그 버티컬 가든 방식에서는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런 기생충이라든지 병충해가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뭐 다른 이야기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거 많이 드시는 만큼 알펜다졸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막 시작된 트렌드긴 한데 이제 픽티브라고 여기도 이제 도시 근처에 물류센터를 빌려서 이 안을 3D 프린터로 가득 채운 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이 3D 프린터에서 제품을 출력해 가지고 내보냅니다. 3D 프린터는 뭐 예전부터 막 하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되게 식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여전히 미래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공장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자급자족 사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래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이미 그 모네타이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 산업을 현장에서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받고 있는 양상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물류센터, 왜냐하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빨리 유통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수요로 계속 몰리고 있고 이것들도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도 또 너무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서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생각하셨을 것이고 제가 또 왜 여기서 이런 씨알데기 없는 얘기를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는 옵니다. 왜 그 일반인 분들께서는 왜 메타버스가 와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접해보고 체험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마음속에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뭐 테슬라가 막 굴러댕기니까 전기차 이제 오는구나 했지 사실 그 전까지는 전기차 뭐 사업한다 그러면 다 엄청 비웃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은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인터넷을 접하실 땐 다 이 휴대폰으로 접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거기 화면에다가 막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터넷 세계는 이 화면 뒤에 있는 이차원 세계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죠? 메타버스가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야. 우리는 3세대 인터넷 너희를 인터넷 안에 넣어주겠어. 그래서 현실을 그 인터넷 안에서 거의 구분이 안 가는 형태로 재현하겠다는 이제 기술의 방향성이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메타버스의 그 잠재 고객들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활동 1위는 의외로 게임이 아니고 이커머스, 쇼핑입니다. 뭐 딜로이트나 뭐 여러 군데에서 예측하고 있지만은 뭐 맥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한 203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후죠. 7년 후에는
전 세계 한 뭐 7천조 원 이제 규모가 될 것이고, 이 7천조 원 시장의 93%는 이커머스가 차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프롤로지스에서 제가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뭐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뭐 몇만 평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버스가 결국 추구하는 바는 아예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에 이런 리테일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 가상현실로 이 공간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온라인 매출이라는 뜻이고, 온라인 매출은 전부 창고 수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2030년에 이제 막 시작되는 메타버스 시장이 창출해내는 창고 수요만 최소한 200만 평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그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이런 그 물류센터 수요는 또 똑같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이제 그 물류센터를 개발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PF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저온 면적을 막 넓혀서 그 PF를 좀 수월하게 받으시려고 하셨었고, 심지어 저희 막 그 100% 저온을 하겠다는 데도 있어 저희가 막 뜯어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저온은 실체가 없는 수요였다면은 앞으로 되게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는 수요는 자동화 수요입니다. 물론 자동화 수요라는 거는 개발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거는 임차인이 할 일이고 또 하는 기업마다 다 물류 형태가 다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저희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ESG,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모든 규제와 그리고 경제 요건이 다 기업들한테 너희 물류센터 자동화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망해라고 동일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격히 물류센터들이 자동화되는 추세로 향후 한 3, 4년 내로 접어들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온라인 기업들 같이 이제 막 밸류에이션 받고 투자받는 기업들은 사실 이런 그 캐펙스 투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개발 단계에서 그 앵커 테넌트를 몇 군데 모아서 같은 물성을 가진 테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런 자동화 시설을 뭐 시행사가 부담을 해서 이거를 렌트에 녹이거나 뭐 RS를 하는 이런 사업 모델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주요한 그런 수익률 향상 요인으로 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이런 발표를 해서 아마존이 자기네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물류센터를 과도하게 확보를 했다. 우리쯤 한 10% 정도 이제 줄일 거야라고 발표를 해서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결국 고정임대차 계약을 줄이고 이제 앞으로 전대를 늘려서 좀 유연하게 창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쿠팡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런 그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이런 지금 물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까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위해서는 좀 공간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리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좀 부합해서 저희가 어떻게 캡을 씌워서 이런 그 좀 유연한 수요들을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뭐 관련해서도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좋은 이야기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하고요. 뭐 물류센터 단기적으로는 뭐 헬게이트 이미 열려 있고 뭐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으시겠지만은 결국 물류센터는 그냥 단순히 뭐 테마로 지나가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 리테일을 사실상 대체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가 결국에는 뭐 리먼 사태라든지 어떤 위기가 왔었어도 꾸준히 간 것처럼 이런 규모가 있는 물류센터들은 앞으로도 일시적인 평지풍파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시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다시 내년에 뵙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진 대표님의 마지막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류센터 시장을 조망할 필요가 있고 시장이 움츠러든 지금이 오히려 좋은 사업 기회이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대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네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또 어떤 사업적 기회가 있는지를 모색해본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실 많은 분들에게 나름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전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미처 접촉하지 못하셨던 업계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팍스넷 뉴스 부동산 개발 포럼에서는 더욱 알찬 기획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 팍스넷 뉴스 부동산 개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4명의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